안녕하세요. 또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 반갑네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경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고 실제 그 경매 물건에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좀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를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3강에 거쳐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큰 틀에서는 제가 우량한 경매 물건을 찾아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하는가.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으로 내 집 마련과 임대소득을 높여 부족한 연봉을 채워라.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제 연봉이지만 이제 연세가 이제 한 60, 70 되시면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해라,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경매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아직 저녁을 안 드셨나 봐요? 네. 응?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경매를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해야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간혹 보면은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하게 되고 현장도 안 가고 물건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래는 이제 경매가 상당히 낙찰받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커녕 시작도 해보기 전에 첫 바다에서 돈을 잃게 되면 경매를 하고 싶지 않겠죠. 다시는 경매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어. 그거는 누구 문제냐? 본인들의 문제죠. 본인들. 예, 경매를 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물건 분석입니다. 물건 분석을 한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하고 수익 분석을 한 다음에 입찰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권리 분석이죠. 물건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매 대상 물건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 물건이 우량한 물건인가를 선정을 하는데, 우량한 물건이라는 거는 이 물건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소비자가 선호를 해가지고 소비자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간혹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 생각을 많이 해요. 본인 나에 대해서 부동산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돼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을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조건에 맞추게 돼.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또는 내가 이제 자녀가 있어서 학군이 좋아야 되느냐, 내 직장이 강남에 있어서 강남하고 가까워야 되느냐, 이런 걸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데에서 실소유자들이 어떤 물건을 선호하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제대로 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봤을 때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냐면 실소유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그 부동산을 사가는 사람은 누구냐? 실소유자라는 거죠. 근데 간혹 실수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그 실소유자가 아니라 그 사가지고 바로 팔고 수익을 팔고 떠날 사람이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물건을 투자하게 되면 또 제가 이런 얘기 말씀 뭐 하지만, 우리들이 부동산을 오래 하지 않고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예를 들어 100이라고 그러면 100에 대한 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식이 50%밖에 안 된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다 부동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런 것 같죠? 이제 그걸 보충해 주는 거를 뭐냐면은 자기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발품을 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발품을. 발품 판다면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현장에 그 부동산이나 주변 상황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제 경매 물건 가가지고 물건이 시세 조사를 갈 때 바로 가자마자 그 지역 가자마자 그 부동산부터 들어가죠. 현장에 있는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 경매 물건이 얼마에 시세가 얼마 가고 전세가 얼마 가고 월세는 얼마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발품을 더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경매 물건에 나왔다면 부동산을 가지 말고 휘잉하니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휘잉하니 한 바퀴 도는 게 뭐예요? 주변을 탐색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말빨이 쓰는 거죠. 좀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좀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말을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 분석할 때는 반드시 그냥 현장에 가가지고 부동산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한 바퀴를 이렇게 좀 가볍게 한 바퀴 산책하듯이 주변을 돌아보고 나서 부동산 다니는데 부동산에 들어가서도 한 네 군데에서 5군데 정도는 우리가 그 분석했는데 네 군데 그 중에서 한 3군데 정도는 내가 가격을 파는 가격을 그 사는 가격을 물어봐야 되고 한 2군데 하나나 2군데 정도는 그 파는 가격을 해야죠. 이 파는 가격이 좀 낮겠죠. 아무래도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에 팔아줄 겁니다. 이게 그 매도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는 조금 낮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물건을 사겠다 그러면 좀 시세대로 얘기를 하고 조금 그래서 그런 차이를 갖고 양쪽으로 다 비교를 하다 보면 정확한 가격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거를 꼭 4군데 5군데 정도 그 분석을 해야만이 그렇게 하면은 5군데 정도 부동산 다니려면은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루 종일 걸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부동산을 조사하러 갈 때 보면 여기 있으면 물건 가면은 이렇게 발을 담궜다가 발을 이렇게 담궜다가 바로 나와. 이 가격이 얼마 갑니까? 경매 물건인데 얼마나 갑니까? 이거 이제 얼마면 팔 수 있죠?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오면 그게 이제 한 발 담궜다가 부동산 문도 안 열고 담궜다가 뒤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조사하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내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중개업자하고 현장을 직접 아파트도 들어가서 보고 아파트가 뭐 똑같은 경매 물건은 아니지만 같은 단지면 그게 그거죠. 실제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한 부동산에만 다녀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낙찰받으면 좀 미안하죠? 왜 미안해요? 공인중개사분들을 좀 고생시켰죠? 근데 공인중개사분들도 그걸 갖다가 언짢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차피 직업이고 나중에 그 경매로 낙찰받으면 또 우리들이 또 그걸 팔아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낙찰받고 그 사람이 수고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점심값이라든 뭐 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면 왜 좋으냐? 나중에 또 그분들이 또 팔아주죠? 부동산을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해야 부동산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머리 아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을 갖고 내 전문 직업으로 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즐기면서 해야 돼요. 즐기면서. 자, 그래서 물건 분석은 이래 따지는데 주변 현황하고 그
이제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뭘로 따지냐? 현재적 가치는 현재 우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부동산을 사가지고 바로 샀을 때 시세 차익을 얼마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판단하는 거죠. 미래 가치적 가치는 앞으로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1년, 2년 동안 보유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미래적 가치를 보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디에 있느냐? 실수요자들에게 의해서 좌우지가 돼, 실수요자.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주변 현황이라든가, 또 여기서 주변 현황에서는 학군, 교통, 뭐 지하철,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자연 환경, 또 주차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분석을 하는데, 이 가치 분석은 뭘로 하냐?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지만 매매 시세하고 전세하고 월세, 이렇게 다 세 가지 측면에서 봐요. 이 월세가 높다면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월세나 전세가 높으면 이것은 바로 또 매매 시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시세를. 어떻게 보다는 이제 가격이 항상 부드럽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나 월세가 높으면요, 그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한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이 우량한 물건이라고 하면 이제 권리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현장에서는 이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1차적인 권리 분석은 이미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1차적으로 분석하고, 2차적인 분석은 현장에 나가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물건 분석과 이제 권리 분석을 하고 나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의 하자가 없다 했을 때에는 수익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수익 분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에 사가지고 4억에 팔았을 때, 이때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볼 수 있는가 이거죠. 여기에서 요 취득가액에서는 이제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시 소요비용, 등기비용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매도시 할 때는 매도시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차익이 나는 게 금액이 한 3억에 4억의 차이가 1억이다. 그럼 1억을 갖고 뭘 하느냐면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봐야죠. 요 1억을 갖고 1년 이내에 팔면 주택 같은 경우는 40%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고, 또 여기에 4%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죠. 근데 총 44%가 부담되는 거죠. 1년 이상 있다가 팔면 6에서 40% 일반 세금이 부과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년 있다가 파는 거랑 바로 팔면, 그래서 이렇게 개인 명의로 샀을 때의 부동산을 바로 팔면은 이렇게 4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1억을 남겨가지고 44% 세금 내기면 4,400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4,400만 원. 그러면 그래도 5,600이 남죠. 그러나 뭔가가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1억의 시세 차이를 받는데 세금을 5,600을 낸다고, 아니 4,400을 세금을 내고 5,600을 돈을 벌었다 그러면 5,600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개인 명의로 살 때는 1년 이상 보유에다 팔아야만이. 근데 1년이 금방 갑니다. 명도하고 이렇게 매수자 구하고 그러면 벌써 6개월이 되죠. 조금 몇 달만 지나면 1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샀을 때는 1년 있다가 파는 게 좋고, 1년이 아니고 바로 사서 바로 팔아서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 사서 오늘 팔으면 이제 팔았을 때 세금을 6에서 38%로 계산하면
이게 40% 계산하면 더 좋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개인 명의로 사지 말고 매매 사업자로 해야 됩니다. 매매 사업자. 매매 사업자. 이 매매 사업자는 개인 매매 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고 법인 매매 사업자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로 사게 되면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늘 샀다가 오늘 팔아도 일반 세율로 6에서 40%의 세금을 부과되니까 보통 뭐 한 1억 정도 남으면 세금이 한 1,500 정도밖에 안 나오죠. 1,000만 원? 왜냐면 1억이면 지금 보면 8,800이면 1억 5천 정도면 1억 5천에 24%면 2,400에다가 거기다 기본공제 250 빼고 누진공제 1,490 정도 빼면은 뭐 한 7, 800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도 못 찾죠? 응? 여러분은 그런 걸 못 찾죠. 찾고 나서 그런 게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세금이 4,400 세금 내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분석하고 권리 분석한 다음에 이런 수익 분석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 정도 보유에다가 팔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입찰가를 결정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면 요즘에 아파트가 입찰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그냥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뭐 한 5% 정도 시세 차익을 볼까 말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5%라고 생각해. 5%가 작은 돈 같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팔았는데 5% 수익을 본다면 1,500만 원 남는 거예요. 사실 옛날 같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는 줄 알아요? 3억 정도의 짜리 아파트를 이제 그 한 2억 정도면 낙찰 받을 수 있었거든요. 1억 정도 볼 수 있었죠. 그 작아도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요? 지금도 1,500, 2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3억짜리 아파트면.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죠. 제가 경매를 할 때는, 근데 3억을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에 5%를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비용을 다 재고 5%면 1,50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게 5%만 되겠느냐, 이게. 자기 돈 얼마 들어가? 2억은 은행에 대출받았겠죠? 자기 돈 1억 들어간 거죠. 1억을 갖고 1,000만 남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15% 수익률이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자기 현금 투자 대비 따질 때는 15%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들어간 것만 따지면. 그래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도 그냥 수익이 조금 남아도 자꾸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월급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또 여러 번 하면은 요령이 생겨요. 1년에 아파트 한 몇 개 낙찰 받아보잖아요. 요령이 생겨요. 그 요령은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요령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가르쳐 주는 거랑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서 하고, 이제 제가 선언이 길었지만, 그래서 한번 좀 권리 분석하는 걸 한번 좀 공부를 해보죠. 그런 것들이 다 물건 분석이고, 그렇습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갖다가 더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만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등기대 채권을 말하는데 이것이 근저당도 될 수 있고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또 집합건물 전세권자, 아파트 전세권 말하는 거죠. 이 집합건물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제3자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가 있을 때는 말소기준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있는데 배당 요구 안 하면요, 이 사람은 권리에 불구하고 말소기준 될 수가 없어요. 소멸되지 않고.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되죠.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돼요. 이렇게 5가지가 중에 부동산에 가장 먼저 앞에 등기되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죠. 이 말소기준 권리는 가장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 이후에는 경매로 소멸시켜야 되는 소멸주의가 되는 거죠. 그걸 소멸시키는 이유는 이러한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라든가 또는 임차인들,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이런 임차권들을, 이 임차권들은 요 근저당을 보고서 설정된 거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멸되지 않고 인수주의로 간다면 이 근저당권은 어떻게 했어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겠죠. 결국은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손해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는 이 법정 용어가 아니고 이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권리는 소멸주의로 가고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있는 거는 인수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말소기준 권리는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들을 소멸시키는 거지만 자기보다 선순위 있는 권리들은 요 근저당권자가 알고 설정된 거. 예를 들어 가등기가 있는 걸 알고 이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당연히 근저당권은 가등기가 본등기 치면 자기가 무효가 된다는 걸 갖다가 알고서 설정된 거죠. 여기에 가처분이 있다고 하든가 선수류 전세권이 있다든가 뭐 임대차 등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전세권 또는 지역권이 있다든가 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근저당권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수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인수주의를 가더라도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아니라 예측했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서 자기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은 인수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런데 여기 선순위 있는 게 뭐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 때 이 근저당은 설정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 선순위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임차인들이 많죠. 이렇게 선순위 있는 게 뭐냐면 임차인, 임차권 임차인이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선수는 전세권 설정도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차 등기 있을 수도 있고 이 임대차 등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등기하는 거거든요. 전세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항력을 주장을 하게 되면 낙찰자는 이걸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자는 이 배당 요구하면 전액 배당 받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나 이게 선순위 임차인 말씀기준으로 대항력권을 먼저 갖출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하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 결국은 낙찰자가 미배당금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있고 그러나 이후에는 그래서 항상
경매 물건을 봤을 때는 말소 기준을 생각해서 앞에 있는 권리는 인수,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는 권리밖에 안 와요. 말소 기준 권리 앞으로 올 수 있는 거는 권리밖에 안 와.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용인 물건으로 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채권이 아니고. 그러나 이 사람이 전세권을 용인 물건, 이 전세권은 용인 물건하고 담보 물건을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용인 물건을 포기하고 담보 물건을 주장하는 순간 이거는 근저당권과 같이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로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이전에는 권리밖에 안 와요. 이후에는 권리도 올 수도 있고 채권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매를 따질 때는 말소 기준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건을 정의해놨죠.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채권이고 돈 받고 소멸되는 채권이면서 매각 대상물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채권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즉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된다. 그래서 즉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A가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1이고 C가 3분의 1인데 요 A 지분에만 가압류가 있고 이 B나 C에는 없는 상태에서 이 A, B, C를 전체를 경매를 놓았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임차인들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는 A 지분에만 말소 기준 권리 갖고 이 낙찰자가 임차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돼야지 이렇게 일부에 효력을 미치는 거는 지분 경매일 때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전체가 매각이 될 때는 말소 기준 권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제가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 보시면 인수되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에서 인수되는 권리하고 소멸되는 권리 가만히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돈 받고 소멸되는 거예요. 이 근저당권자가 매각 대상물 전체 효력을 미친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 강제 경매 기입 등이 전세권자로서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든가 직접 본인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 된다. 이들 중에 가장 등기부에 먼저 된 것이 말소 기준 권리한다.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이런 가등기나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판매 등기, 지역권, 임대차 등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법정 이상권, 유치권, 예고 등기 이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 전세권이면서 이 사람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이 배당 요구를 하면 이렇게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예. 이해했어요? 졸려오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나 여기를 보면 이런 권리들이 말소 기준 이후라면 다 소멸되는 거죠. 요게 경매의 기본 ABC에 지금 얘기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몇 페이지를 보냐면 436, 450페이지를 보게 돼요. 자,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생각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건 인수, 나중에 있는 건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걸 갖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분석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서구 이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죠, 이게. 이 아파트는 서울시 등촌도 지하철 9호선에 인접하는 아파트가 되는데 주변에 이제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대형 마트가 있고
지하철, 이게 주변의 현황을 분석하니까 이렇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찾는 거죠. 그래서, 9호선, 이제 양천 한교역과 그리고 가양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버스로도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또 여기서 9호선하고 그러니까 강남권에 하나,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근무하는 직장들이 30분 내면 바로 갈 수가 있어, 지하철 타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상당히 유리하겠죠. 여러분은 이제 보면 다 자녀분 다 키우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초등학교 갑자기 들어가고 막 이럴 때는 학교가 가까이 있는 거랑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랑은 부모님들 근심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이 실수요자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가까운 거리에 차가 지나가지 않은 길로서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실수요자 학부형들이 실수요자가 많이 선호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아파트를 꾸준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현재적 가치와 미래 가치 모두 상승시킬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 아파트 시세는 5억에서 5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적당한 가격으로 강남권과 인천공항에 다니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매수한 다음에 거주하다가 1가구 1주택자로서 또는 일석 2주택으로 9억까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으로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경매 물건을 보면 지금처럼 2013 타경 512를 보면 이렇게 2층 2호죠. 202호. 근데 이게 5억 9천만 원인데 3억 7,76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낙찰가는 5명이 들어왔는데 4억 6,507만 800원이 됐죠. 이게 2012년도에 2월 8일 날 이 가격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이게 낙찰받은 사람 돈 많이 벌겠죠. 그 이후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아파트를 이거 사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안 샀어요. 이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보면은 65%의 낙찰 받을 때가 이제 누구든지 꼭 가격이 확실하게 올라야만이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올릴 거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서 이 판단해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수익을 낮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죠. 왜냐면 이게 이 가격대면 여기 보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신한은행이거든요. 2007년 4월 5일인데 여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소기준 권리가 신한은행 근저당인데 날짜는 2007년 4월 5일. 근데 여기에 인수할 선순위가 없죠. 인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인수하게 되는 권리는 거의 없어요. 한 10개라면 1개 정도 있을까요? 이것도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찰 들어갈 때는 그걸 권리 분석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의미가 없죠. 그냥 여러분이 아파트를 권리 분석 안 하고 경매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낙찰 받아도 여러분이 실수할 일,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할 일,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은 10개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묻지마 투자해도.
경매 물건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 권리 분석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만 그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가 또 꼭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한테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경매나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안전한 그 물건이요.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 가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경매예요. 이미 법원의 집행관이라든가 감정평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권리 분석을 다 해놨죠. 여러분 부동산에서 매각하는 건요, 이 법원에처럼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신력인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이 부동산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매수인을 갖다가 손해를 미치게 하는 거는 정말 깜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경매는 그럴 수 없어요. 경매는 국가 공무원이 정확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서도 있고 또 이게 그 법원이 집행관이 또 현황조사도 하게 돼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경매 물건은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멸됐냐 인수하냐 이런 판단을 안 해서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인수할 권리가 없죠. 그래서 경매 물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건 분석이에요. 그래서 경매에서 돈을 벌려면 이제 그 우량한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량한 물건을 남보다 빨리 찾아야 돼.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 30%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죠. 근데 사람들이 신권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잘 안 밀려요. 근데 신권 자체가 감정가가 5천만 원 1억씩 다운돼 있는 아파트도 꽤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남들이 들어가기 전에 신권에서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보면 5천만 원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쓰면 1등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시세가 얼마 차이 나냐면은 거의 6억 정도 가는데 그 사후 기술비 이때는 거래가 잘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한 5억 5천 정도 거래가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따지면 거의 한 8천 정도 시세 차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8천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바로 팔면 그 양도소득세가 40%하고 지방소득세, 즉 주민세, 옛날에 주민세라는 그 10%가 44가 붙어가지고 금액이 세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매매사업자로 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경매에서는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이 매각물건은 뭐냐? 그 경매에서 이 그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특별 매각 조건이 여기에 기재돼 있어요. 이 우리가 매각 조건 경매에서는 아까 같이 권리 분석의 하자가 아파트 같은 거는 권리 분석의 하자가 있을 이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을 뭐 인수한다든가 또는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한다든가 또는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든가 대지권 미등기가 있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요 비고란에 적는 것이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거죠. 이 매각 경매로 이 매각되는 거는 매각 조건을 갖고 매각하는데 이 그 법정 매각 조건이 있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법정 매각 조건은 누구에게나 다 민사집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특별 매각 조건은 그 물건에서 다른 물건들과 다르게 매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매각 절차에서 보증금을 20% 30% 한다든가 또는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든가 또는 유치권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든가 대지권이 미등기에서 대지권이 성립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요 작은 글씨로 된 걸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돼. 이렇게. 이런 걸 봐서 이상이 없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아파트를 단기 투자로 1년 미만에 팔면 40%, 1년 이상의 일반 세율을 팔면 6에서 지금은 이제 40%죠. 40%의 세율이 적용하게 되고 1가구 1주택자는 9억 이하일 때 2년만 보유하고만 있다 하면은 9억까지는 비과세 아파트 써서 수익을 내겠다. 따라서 이러한 2년 보유하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5억 5천만 원에 매각할 때 수익률을 계산해 보자.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낙찰받은 금액을 60%인 2억 7,300만 원을 여은행에 3%의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2년 있다가 5억 5천만 원에 팔면 총 취득금액은 4억 6,507만 원이 됩니다. 이지만 취득시 현금 투자는 4억 6,507만 원 마이너스 대출금액 2억 7,300원 빼면은 1억 9,207만 원이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2년 동안 비과세로 해서 팔면은 5억 5천에서 요거를 빼면은 그 매도시 중개수로 240만 원을 빼고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비과세가 되니까 없고 은행의 대출이자가 2년 동안 대출을 2억 7,300만 원에 대해서 3% 1년에 360원이긴 아니고 300원 하루에 22,438 곱하기 2년이 730일이 곱하면 2년 동안에 그 이자가 얼마냐면 1,637만 9,74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익은 1억 523만 190원이 된다. 따라서 현금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그 이제 6,615만 260원이 이제 그 수익이 발생하고 현금 투자 금액은 1억 9,200 하니까 예상률은 34.44%가 수익률이 발생한다. 이런 걸 생각해서 2년을 보유하다 팔면은 이제 이런 저기로 이제 그 수익을 발생한다. 그래서 요 수익을 이제 2년 동안 1억 9천을 투자해서 6,600을 이익을 보게 되면 요거를 이제 그 나누기 2로 하면 1년에 연봉이 3,3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 집 마련하면서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하면서 내가 거주하면서 이 생활하면서 이 투자를 하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줄겠죠. 그래서 돈도 벌고 그리고 하고 하죠. 이 조시는 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강의 어디서 못 듣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강의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최소한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주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여기서는 좀 정신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2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2로 하면 연봉 3,3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면서 내가 거주하면서 투자해서 내가 실제 거주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전세로 사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나중에 보면 이게 갭 투자 아니겠어요? 요즘 말하는 갭 투자.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 나중에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같이 이게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여기 이 강남에 보면 아파트들 옛날에 한 20 몇 년, 30년 전에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 2,200 그랬어요. 근데 지금 25가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아주 고시식하죠? 요번에 재건축할 때 처음 분양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다가 요번에 이사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몇 천만 원 샀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답답할 정도로 이 고시식한 게 재테크의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기본 자체로 딱딱하고 이게 흔들림 없고 이제 좀 정직한 거거든요. 무식할 정도로 고시식하게 있으면. 이번에 제가 웃으면서 우리 하면 되지만 제 고향이 이천이거든요. 이천에 가면 거기서 옛날에 땅 깨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땅 다 팔고 서울에 와가지고 상사다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 친구 내려갔더니 그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학교 다닐 때는 가난했거든요. 근데 지금 논이 한 300마지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엔 동창회 하고 막 이러면, 뭐, 돼지도 잡고 막 이래요. 자기야. 뭐, 돼지 잡아야 얼마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성의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베풀불 사겠다는 거죠. 술도 잘 사주고. 이게 모든 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샀다 팔고 이게 많이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벌 것 같죠? 아파트 사가지고 하나 샀다가 팔아가지고 1,500 이익 봤어요. 10개 사면 1억 5천을 벌죠? 근데, 그거보다 그렇게 안 하고도 한 두세 개 팔아서도 한 1년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다든가, 아까 같이 매입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우리가 1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왜냐면 아파트가 올라준단 말이죠. 올라줘. 사실은 싸게 사면 얼마 사겠어요? 제가 안양에 보면 평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평천에 가면 이제 무가당제 경남 아파트가 있는데,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이자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아파트를 낙찰받더니, 낙찰받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는데 그게 가장 임차인인 걸 알고 낙찰받았는데, 그래도 한 8천만 원 정도 싸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고 나면 올라요. 자고 나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취득하고 명도하고 한 달 보름 만에 팔았는데, 그 사이에 또 오른 게 한 7, 8천 올라가지고 제가 한 1억 5천 정도 시세차익을 보고 판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면 지금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1억 5천하고 지금하고 1억 5천하고 똑같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로 이렇게 넘어갈 건 넘어가지만 좀 장타로 갈 건 장타로 가야 돼요. 이게 결국 뭐냐면 단타에 너무 얽매여서 경매를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1년 정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거를 가져가게 되면 수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질 내 계산하고 다르게 수익이 안 될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도 연습을 하게 되면 자꾸 자기의 경매 투자로서 자기 전문 직업을 만들고 수익성을 높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년을 보호하면 이렇게 하고, 이걸 뭐 1년으로 또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점유자는 어떻게 명도하면 될까? 뭐 명도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명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매수인의 대항력이 없고 인도명시적 대상이 되므로 낙찰자가 낙찰받고 일주일 이후에 이렇게 명도는 명도를 언제 하느냐? 명도는 이렇게 내가 낙찰받고 나면 일주일 있다가 7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하죠. 또 일주일 있다가 매각 결정을 확정해요. 그러니까 이 매각 허가 결정부터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30일 있다가 잔금을 납부하죠. 이때부터 30일 있다가 배당길이 잡히죠. 이때부터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죠. 어떤 때는 잔금 납부하기 전에 명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명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명도는 물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물건도 있죠. 그 물건을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죠. 결국은 명도는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하다 보면 명도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신나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도 명도가 경매 왕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경매 왕도가 뭔지 알아요? 돈 되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왕도지, 어떻게 이게 명도가 문제. 명도는 조금 거치장스럽고 한 달, 두 달 늦게 할 수도 있고 며칠 늦을 수도 있죠. 어차피 안 되면 강제 집행하는 거죠. 강제 집행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도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낙찰자가 긴장을 해요.
여러분 낙찰자만 긴장하겠어요? 처음에 한번 긴장이 되죠. 명도에 갈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이 내가 들어갔을 때 부엌칼로 나한테 찔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죠. 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지도 않아야 될 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긴장이 되겠어요? 낙찰자가 긴장이 많이 되겠어요? 거기 점유자가 긴장이 되겠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평생 한번 경매당하는 거예요. 평생 한번. 그러면 낙찰자가 그 사람보다 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을 마음을 어울려주면서 이사를 나가게끔 딱 하고, 이사를 안 나가 있을 때는 이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부드럽게 얘기해도 하죠. 근데 가끔 보면은 명도를 하면서 낭패를 보고 싸우고 그 몇 달 동안 못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들 해요. 낙찰자가 이제 처음에 하면 누구나 긴장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낙찰자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은 그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이제 목소리 큰 사람 치고 사실은 자기가 이 자기의 내면에 자기를 컨트롤 못 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면 그 내보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보면 이사비용이죠. 이사비용은 한 적게는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이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한번 명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그런 내용은 제가 책에 써놨으니까 그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죠. 사실 요즘에는 이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인기가 짱이죠. 요즘은 아파트가 대세가 아니고 이런 다가구주택이 대세입니다. 요즘에 이런 걸 갖고 헐고 집을 짓는다든가 또는 바로 임대사업도 할 수 있죠. 요즘에 뭐 이제 자기가 살면서 임대사업자 낼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법이 이제 개정이 추진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사가지고 내가 이제 뭐 3층에는 내가 살고 나머지는 세를 받게 되면 여기서 6억 7,337만 9,400원짜리를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은 6억 1,000만 원 정도 낙찰 받았죠. 이 낙찰 받으면 이 낙찰가가 요거 갖고 이제 나머지를 월세를 받고 자기가 살게 되면, 자기가 전세보증금 생각하게 하고 월세를 받으면 요런 다가구주택 하나 갖고 이제 한 달에 150에서 200 월세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땅값이라든가 주택 가격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 그 이런 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또 나중에 10년이 지나면요 하늘과 땅이 달라져요. 요 앞에 보면 반포가 있죠. 반포동 이거 길 건너가. 이 사람들은 여기 옛날에 그 한 40년, 30년 전에 여기서 똥찌에 짓고 이게 농사 짓던 분인데요. 그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다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빌딩은. 앞에 여기 보면 그 100억짜리 빌딩 있잖아요. 그분이 뭐냐면 40년, 50년에 여기서 똥찌개 지고 이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땅을 안 팔고 지금도 가니까 지금 땅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죠. 이 나이가 거의 뭐 80세, 뭐 90세 막 이래요. 90 거의 다 됐을 거예요. 90도 안 되고 90세쯤. 그러니 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이제 그 여행을 가겠지만 어쨌든 가시기 전에 이제 자식들은 참 보면, 그래서 장남이 의사인데, 연세대에 나와서 의사인데 의사 때려치고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이제 그 관리사무소를 관리를 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얼마나 그 고식하냐면 엄청 잔소리가 심하대요. 그래도 장남이니까 무조건 한 말도 안 하고 지킨대요. 지키면 내 거가 되는 거죠. 이미 건물 하나 받았다 그러더라고.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 달에 150을 받고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고식하고 막 해소를 하고 한 말도 안 하고 듣는데요. 왜 그래 했더니
왜 그러긴 왜 그러냐. 아니, 좀 몇 년 사시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오래 사셔야죠? 오래 사셔도 얼마나 사겠어요? 뭐 1000년만 사시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 사면은요, 이런 거 사가지고 몇 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이거 헐고 집을 질 수도 있고, 또 수익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아파트에 너무 고집하지 말고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세 주면 자기 돈이 얼마 안 들어가. 경매로 낙찰 받으면 세 놓으면 돈이 남아요. 이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봐요. 얼마나 임차 여기 나오잖아요. 임차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6명에서 소득이 생기면 월세를 계산하면 이자가 많이 나오죠. 은행 이자가 3%대니까 3%, 4%니까 은행 이자고 이 월세는 거의 한 6%, 7%니까 은행이 대출받아서 월세 넣으면 한 배로 남는 장사예요. 이제 이렇게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투자 대비 임대 수익을 어떻게 되겠는가 보면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하게 돼가지고 10개 호수를 10개를 갖다 임대사업 하게 되면 임대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 결국 뭐냐면 한 22.87 정도의 임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요. 은행 금리는 오르기보다는 내려가죠. 이런 부분이 좋고 이번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보면 임차인을 활용해 최소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다가구주택을 샀을 때에 임차인이 많죠? 임차인 이렇게 많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임차 보증금 갖고 재임대만 하더라도 내가 낙찰가를 갖다 커버하고 돈은 돌려받아요. 전세 시세가 높으니 이거는 보통 2008년도에 있고 2009년도다 보니까 몇 년치죠? 이걸 재임대로 하면 거의 2배로 올 수 있어요. 1억짜리 2억에 전세 놓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올랐는데 전세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은 자기 돈 들이지도 않고. 근데 물건은 뭐냐면 이런 다가구주택을 선택할 때는 위치가 좋아야 돼. 위치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특강에 오셨으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보면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경매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를 좀 하는데 김노희 교수가 김노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쉽게 가르치냐 막 이렇게 불만을 가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을 해봐라. 옛날 생각을. 옛날 생각. 제가 그래서 쉽게 가르치는 거니까 어차피 쉽게 가르치고 동영상을 무료로 이렇게 배포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조그마한 지식 갖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만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임대만 하면 이제 하는 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보면 이제 2002년도잖아요. 2002년도에 1억이면 지금 얼마 가겠어요? 한 3억은 가죠? 이런 거 다시 재임되면은 자기 돈 이제 안 들이고 엄청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근데 아파트보다 또 좀 괜찮은 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아파트처럼 돈은 안 들어가지만 된다. 제가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아파트도 자기가 하나 정도는 좋은 아파트 하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려면. 하나 정도는. 그렇지만, 아파트를 주력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아닌다면은, 이제 아파트는 너무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이고, 이번에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있죠. 이런 것들을, 특히 이런 거에 대하면 이거는 우리는 땅은 거짓말 안 해. 땅은. 그래서 이런 걸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냐. 어디다가. 이렇게 서울에 보면 수도권을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선 있죠. 이걸 우리가 2호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2호선.
2호선 알아요? 여러분이 하도 경직돼서 제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2호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호선. 그 다음에 여기 그 9호선 있죠? 9호선. 9호선. 그 다음에 7호선, 인천에서 이렇게 걸는 7호선 있죠? 그 다음에 신분단선 있죠? 뭐 이 밖에도 다른 지하철도 있지만 요런 주변에 단독이나 다가구를 갔다가 도보로 10분 거리. 여러분 10분 거리 굉장히 먼 겁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정도의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가 투자해놓으면 그런 것들은 거짓말 하지 않죠. 거짓말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그런 단독 다가구 주택이 전세가 부족하고 월세를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강남 같은 데는 요즘에 뭐 한 3, 4%밖에 수익률이 안 나와요. 임대 수익이. 그렇지만 이제 뭐 강북이라든가 이 강서 같은 데 보면은 수익률이 5에서 7%씩 이 받을 수 있는 데 있죠. 이런 지역에다가 봐가지고 이렇게 틈새 지점을 찾아서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으로서 내 집 마련과 임대 수익을 높여 부족한 연봉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10년이 후 지나고 나면 어떠냐? 천지개벽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갖다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몫이죠. 요 1강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